그럼 오늘 전체의 주제를 아우르는 발표를 해주실 고성관 마스턴 투자운용 부대표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마이크 나오는 거죠? 네, 잘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성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산업용 부동산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제 키 스피치를 하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이 주제로 발표를 제안 받았을 때 제가 이 주제를 어떻게 좀 자료를 준비해 봐야 되냐 생각을 한 거는, 저는 이제 현업에서 아직도 상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산업용 부동산을 왜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까, 내가 그런 관점과, 두 번째는 그래도 좀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금융 관점에서 산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좀 특히 물류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개발을 해오면서 고민사항, 그리고 IDC는 또 개발을 또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어려운 점,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에서 담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그런 생각에서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종류가 무엇인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산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현황을 간략하게 하면서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산업용 부동산의 어떤 미래,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상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정의로 보면은 이제 제가 뭐 박사 논문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물품의 제조, 분배 및 운송, 보관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그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오피스텔, 왜 산업용 부동산은 이 투자 부동산 관련해서 3개 섹터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종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종류를 보면은 해외 사례랑 국내 사례. 왜냐하면 이 종류 자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국내는 좀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 산업용 부동산에서는 해외에서 좀 다양하게 좀 정렬 잘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보면은 매뉴팩처링, 제조, 그리고 스토리지 앤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익히 아는 물류. 세 번째로 플렉스 스페이스에서 데이터 센터 R&D. 그래서 제가 오늘 산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큰 두 개의 섹터가 물류 센터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인데, 이렇게 큰 세 개의 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로 보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제품 생산에 직접 관계되는 공장, 트럭 터미널, 부두, 항만, 공항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국토해양부에서도 좀 정의를 내린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산업용 부동산의 공장, 창고 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인프라도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산업용 부동산은 그 정의나 종류가 인프라랑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성격, 그리고 개발하는 성격, 투자에 대한 성격도 어떻게 보면 인프라 관점에서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산업용 부동산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러면은 산업용 부동산이고 요새 관심도 많이 갖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 저도 솔직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예전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은, 산업용 부동산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성장과 혁신이 여기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혁신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물류, 크게 산업도 그렇고 급성장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도 트래픽이나 그런 거 보면 급성장하고 있고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과 혁신하는 산업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보면 자금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큰 성장에서는 더 큰 자금들이 올라가게 돼 있고 쫓아가게 돼 있고, 그런 게 결론은 그 다음에 쫓아가는 건 뭐냐면 인프라가 쫓아가죠. 그 인프라가 곧 부동산 인프라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이 성장률이 보여질 수 있는 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어떻게 보면 더 괜찮은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은 상품을 또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로는 이제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보면 이제 국내 유통의 온라인 시장 규모에서 이제 최근 한국경제에서 나온 건데, 거의 보면 한 7년, 10년간 7배라는 성장을 했죠. 보면은 7배라는 성장이 있고 굉장히 큰 성장이고, 이렇게 물류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추후적으로는 저는 더 성장할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코노미스트 표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또 월드 모스트 밸류able 리소스라고 딱 나와 있는데 밑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그 맨 처음에 유조선 뭐 그런 게 막 있으니까 이제 그 석유 그런 거 관련으로 볼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구글, 페이스북 그런 마크가 있죠. 그리고 석유 채굴 그런 거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허름하게 돼 있고 결론은 데이터가 새로운 규칙이고 경쟁의 힘이다 그런 뜻이고 가장 가치 있는 건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 뭐 짧은 영어로 The world most valuable resource is no longer oil but data. 더 이상 이제 미래의 자원은 오일이 아니다 데이터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집적과 관련된 사업인 데이터 센터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오른쪽으로 보면은 또 다른 이제 컷에서 가져왔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는 미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결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치를 이제 창출한 이제 현재 그 혁신 단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초기 단계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데이터라는 게 무궁무진 생산될 거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네트워킹하는 게 데이터 센터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용 부동산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두 개의 키워드인 성장과 혁신에 가지고서 이 산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과 혁신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간단하게 이 부분부터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는 데이터지만 뭐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따로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들을 통해서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물류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도부터 해서 이제 2020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쭉 매출액 분석을 해왔는데 국내 이제 택배 시장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 연평균 13%, 그러니까 더블 디지트라고 그러죠. 과거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두 자릿수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물류 시장이 성장한 배경은 뭘까요? 그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다들 알다시피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2019년 12월 기준에 국내 온라인 거래액 중 이커머스 침투율은 약 39%였습니다. 근데 2020년 약 1년 만에 48%에서 대폭적으로 증가했죠. 이 부분은 물론 이커머스 시장 자체적인 성장 요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영향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온라인을 통한 이커머스 시장은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그럼 다음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성장에 대한 요인을 본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최근에 보면 기사를 보시지만 우리나라 이제 우리 부동산 개발도 상품 개발하면서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많이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오피스텔이나 그런 것도 소형으로 되지만 국내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국내 1인당 택배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해서 국민 1인당 또 실제적으로 경제활동 인구 1인당 해가지고 택배 수를 보면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은 1인당 택배 이용 횟수가 한 2.4개였는데 2020년에 65.1개로 해서 27배 엄청난 수준이고 특히 여기서 특히 경제활동 인구로 보면은 1인당 평균 택배 수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22개 정도로 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은 그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한번 그 어떻게 보면 방금 성장 혁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인가? 사실 최근에 뭐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그 금융 쪽에서 활용해서 필요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많지는 않아요. 꼭 4, 5년 전에 우리가 물류센터를 개발할 때 데이터를 찾을 때랑 좀 비슷한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 근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글로벌과 특히 국내는 솔직히 자료는 더 없지만 글로벌 데이터를 보면 수요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뭐 하는 이제 그 대표적인 자료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시스코라고 다 아시겠지만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요새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글로벌 탑 기업 중에 하나죠. 그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을 나타내는 게 이제 IP 트래픽인데 IP 트래픽을 보면은 한 달 기준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24%, 그 더블 디지트죠. 그 외에 비디오 트래픽이나 모바일 트래픽 보면은 30%에서 46%에서 연평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4, 4분변에서 이제 3, 4분변을 보면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 규모 추이를 보면서 그 데이터 센터 트래픽 규모도 거의 27%에서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은 그렇다. 그러면은
한국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아직은 뭐 우리도 관심이 많지만 글로벌 시장만큼 그렇게 수요 증가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보면은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좀 쉽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와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회선, 그게 직결되어 있는 게 데이터 센터인데, 그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보면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일반 오피스 하듯이 임대 서비스, 그러니까 상면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바로 옆 앞에 건물에 이제 위역이 있는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그러죠. 그 오피스를 위역이 임대해서 또 재임차하는 것처럼 그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임차를 한 다음에 재임차를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개 서비스 중에서 이제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한번 보기로 한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2022년까지 그러니까 연평균 한 17%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 5탄인데 2020년 약 3조 7천억 시장 규모를 달성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왼쪽 그래프에서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제 OECD 국가별 기업 클라우드 이용률 한번 보면은 OECD 평균은 한 31%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한 22% 수준으로 해서 향후 어떻게 보면은 OECD 대비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성장성에 있어서는 저는 다음 컷에서 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다다음 컷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방금 이제 제가 크게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일반적인 임대 서비스처럼 임대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또 재임대 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데, 재임대 서비스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말씀을 좀 쉽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데이터 센터의 어떻게 보면 임대업이라고 하면 코로케이션, 상업용 관점에서는 코로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국내 코로케이션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11%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2021년에 약 1조 원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케이션 시장이 이제 성장할 거로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근거들은 뭐냐면은 크게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우리 아마존 웹 서비스, 애저, IBM 클라우드 등 이런 CSP들이 국내에 증가를 진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4차 산업에 따라 데이터량 증가는 뭐 얘기한 바고,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이 금융 쪽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최근에 보면은 크게 그 부동산이라는 게 상업용, 주거용, 산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업용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은 성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정체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근데 산업용 부동산은 뭔가 더 이렇게 큰 성장률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큰 수요가 따를 거고 거기에 따른 공급이 필요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진출을 준비해야 되지 않은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건설사, 디벨로퍼, 저희 같은 금융 투자기관들, 운용업체들이 관심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그런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크게 그 성장과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산업용 부동산이 왜 이 성장을 하고 있고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봤다고 하면은, 현재 이제 크게 산업용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한번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현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 개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관점에서는 항상 수요와 공급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공급 대비 수요에 대한 데이터들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공급 위주로 한번 데이터를 한번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데이터로 한번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 시장 동향에서 보면은 크게 인허가가 있을 거고 착공이 있을 거고 준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인허가 물량 추이를 보면은 저희가 1991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한 10년 단위로 한번 끊어 보면은 크게 보면 이 빨간 선이 어떻게 보면은 인허가 물량 추이고요. 여기서 인상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1991년부터 2000년, 2000년부터 2010년, 2011년부터 2017년 쭉 상승하지만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최근 3년간은 그 상승 속도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2020년 물센터 인허가량이 180만 평 정도 되는데 2019년 대비 109% 증가한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증가한 건 역대 최대 규모고요.
근데 이렇게 인하가 물량이 역대 최대라는 건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들이 역대 최대를 다 갱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인허가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서부권, 동남권, 특히 서부권이 48%고 서부권 중에서는 인천이 83%에서 압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착공 물량 추이를 보면은 아까 같이 1991년부터 2000년, 2020년까지 분석을 해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착공 물량은 착공량은 123만 평으로 해서 2019년이 62만 평 정도 됐는데 약 98%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를 보면은 상당히 높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020년 인허가 물량 중 미착공 물량은 한 108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에 착공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보고요. 특히 미착공 물량이 많이 몰려 있는 데는 서부권, 인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건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아직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착공이 좀 지연되고 그런 거는 어떻게 금융에서 자본 조달이라든가 인허가 문제라든가 같이 결합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준공 물량 추이를 보면은 준공 물량은 저희가 2020년까지 하고 향후 예측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2021년 신규 물류센터 공급량은 82만 평. 그러니까 2020년 대비 한 64만 평 정도 됐는데 29% 증가한 걸로 해서요. 착공 준공 물량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으로 보면 한 74만 평 정도 예정되고 있어서요. 과거 3년이 약 65만 평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12.5%가 더 많은 수준이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인허가, 착공, 준공에서 향후 물류센터에 있어서의 공급량은 계속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그냥 공급이 되겠냐? 모든 건 수요 공급이니까 그럼 거래 자체도 많아질 거고 거기에 따른 수익률도 연관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금융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그러면 여기 이제 맨 밑에 보면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에 있어서의 어떤 거래 규모를 딱 봤는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연평균 거래 규모는 28% 정도, 약 거의 30% 정도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비 규모가 약 4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했다는 작년이 보다도 한 20% 정도 더 증가한 거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급도 있지만 투자 수요, 매수 수요도 상당히 컸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금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매도도 있지만 매수자, 투자 수요가 많다는 거고 투자 수요가 많다는 건 결국은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면은 캡넷을 보는데 캡넷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어떤 우리가 투자 대상 자산이 1년 동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 대비 그 자산의 가치, 매매 금액으로 나눈 숫자를 말하는 건데 투자 자본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투자 자본 수익률 아니면 또는 자본 환원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거래된 것들을 점을 쭉 찍어본 거를 이제 메이트 플러스 시장 분석 보고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쭉 보면 지속적으로 다 하향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 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대비 거래 금액, 매매 금액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 그에 따른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는 뭐 더 잘 아시겠고 아까 말씀대로 매매 시장이 활성화돼 있고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뭐 공급 정도도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지금도 당분간은 온라인 소비에 대한 증가가 더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물류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 자체 수요가 크고 그리고 금융 환경도 조금 뭐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적으로 우호적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당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 얘기는 결론은 수익률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지역 그리고 그 컨셉에 따라 틀리겠지만 큰 방향성에서는 당분간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쪽을 제가 보면서 물론 뭐 레포트들도 많고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좀 쉽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해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들은 많지 않아서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구하고요.
공급 동향 및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 국내 데이터 센터 공급 추이를 쭉 보면은 국내 데이터 센터는 2000년 기준 한 53개에서 2019년 기준 한 158개소로 해서 쭉 있고 연평균 보면은 한 5.9% 정도. 어떻게 보면 방금 설명드린 물류센터 대비 성장률, 공급 추이는 많이 좀 떨어지죠. 그런 부분에서 그럼 그런 이유를 뭘로 볼 것인가? 그럼 밑에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민간, 정부, 공공 어떻게 보면 자체 사용 목적이죠. 그게 거의 74%. 이거는 상업적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상업적 목적이 한 74%고 코로케이션, 상업적 목적의 데이터 센터가 약 26% 비중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업력 관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 얘기는 결론 뭐냐? 향후에는 이 상업력 관점의 데이터가 계속 크게 아까 말씀대로 늘어나고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관점에서 코로케이션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더 커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공급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뭐 물류도 비슷하지만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보면은 국내 데이터 센터 분포도 위치해 보면 압도적으로 도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인프라도 많이 갖춰져 있고 초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우리 물류처럼 제가 오늘 물류랑 비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물류를 2014년도에 처음에 한번 개발을 해봤고 그 이후고 나서 2017년에 다시 한번 또 해보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약 10년간 해보면서 그런 과정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도 비슷하게 개발과 금융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수도권에서 이렇게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검증되고 수요가 검증되고 데이터가 쌓이고 투자 시장도 익숙해지면은 시장은 확대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뭐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공급 전망을 보면은 향후 4년간,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4년 공급 예상 물량은 약 26,500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규 공급 물량은 대부분 리저브 상태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좀 용어가 상세하고 약간 상이한데 우리 부동산 관점에서는 사실 항상 연면적 기준에서 공급량을 따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산업용 부동산에서 고려사항 어떻게 보면 시사점이라 할 수 있지만 용어 자체가 틀리죠. 이 용어 자체에 대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렉이라는 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서버고 이 서버를 한 개의 패키징으로 해서 묶을 수 있는 게 렉이고 이 렉의 규모 또는 여기서 보면은 추정 공급 예정 물량이란 저 오른쪽 표에서 보시겠지만 IT 로드 기준에서 메가와트라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인프라 하면은 발전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거래 규모라든가 용량을 따질 때는 메가와트 규모에서 그 발전 용량을 따지듯이 데이터 센터도 이런 메가와트 용량 또는 그 서버의 그 저장 능력을 뜻하는 이 렉수 이런 부분을 해서 단위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모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 뒤에서도 중복될 수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기법이라든가 투자 수익의 기법도 사실은 기존의 부동산과 좀 다른 방법을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는 현재 공급 전망은 이 정도 나오지만 대부분이 자체적인 거나 아니면은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인 디지털 리얼티라든가 아니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다 리저브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분은 공급 대비 어떤 수요 자체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거래 사례 및 애정 사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류 쪽은 이제는 꽤 축적이 돼서 수익과 어떤 거래에 대한 예측과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거래 사례나 공급 애정 사례가 극히 이쪽은 좀 드문 것 같고요. 뒤에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왼쪽에 보면 매매 사례라고 해서 SDS, 목동 IDC, 드림 마크원, 뭐 부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매 금액이라고 해서 500억, 3,200억, 490억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래나 투자 관점을 했을 때 얘기한다면 개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캔릿이 어떻든 아니면 어떤 그런 수익적인 관점을 좀 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희 금융 쪽에서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용량으로도 나와야 되고 아니면 용량당 아니면 렉당 어떤 식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거 환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밸류에이션 기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그 회 쪽을 찾아봤습니다. 회 쪽은 물론 뭐 리츠 쪽이라든가 그런 거는 간접 시장 상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보면은
해외 이제 저희랑 그래도 IDC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싱가포르, 미국 같은 경우는 5%에서 한 6% 사이에 캔리에서 보이고 있는 레포트가 최근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제 생각을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은 과거의 물류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4, 5년 전에 보면은 우리나라 물류를 외국 자본들이 투자한 이유는 자기네들 물류 시장보다는 우리나라 물류에서는 2%에서 3% 정도 캡을 더 얻을 수 있게 투자했거든요.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지만 리턴이 더 있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선진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그 정도 캡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 캡을 얻거나 그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봤는데, 저도 솔직히 좀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고민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 센터는 그 어떤 기술적인 것도 많이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산업 플레이어들의 어떤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서 이제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이라는 게 오피스 같은 거 임대료 하나 정도로 보통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데이터 센터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데이터의 서버를 임대하는 그 임대료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인데 그중에 중요한 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회선 제공을 통한 서비스고, 거기에 또한 어떻게 보면 통신, 어떻게 보면 그런 네트워크 회선 제공료가 필요한데, 그게 과연 우리 그 개발업자나 우리 금융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어떻게 보면 LG나 SK나 KT의 독과점 모델이 아닐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어떻게 보면 렉이나 임대료, 그러니까 서버에 대한 그런 거는 단가를 낮추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회선을 통한 그 수익을 올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익 모델은 틀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만의 비즈니스 생태 구조를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부동산적인 어떤 수익 모델 관점도 있지만 인프라 관점에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모델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왜 이제 그 산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현재 현황은 어떻게 돼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좀 짧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전망, 또 시사점 한번,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게 뭐가 있을까 한번 하는 그런, 좀 편안하게 한번 듣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물류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또 개발하신 분들이 많이, 제가 거의 요새 한 근 1년간 많이 듣는 거 얘기는 물류해도 괜찮아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물류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저는 어떤 물류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괜찮은 게 있고 안 괜찮은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제 물류라고 해서 투자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물류, 어떤 컨셉, 어떤 위치에, 그런 걸 하냐에 따라서 여전히 투자 가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물류 패러다임은 요새는 특히 여러 개가 있지만 풀필먼트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지만 라스트 마일로 하나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라스트 마일은 이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물류업체가 상품을 개인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마지막 배송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라스트 마일 컨셉의 물류센터가 요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 크게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보면 한 100%의 프로세스 중에서 라스트 마일이 차지한 비율이 50%고, 이 50%라는 건 프로세스 중에서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비용이라든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수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신선식품이라든가 비중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그런 업체들이 또 경쟁이 과다화되기 때문에 빠른 배송, 차별화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신속성이 필요하되고, 그게 결론은 다 라스트 마일로 귀결이 되고 있고, 이 라스트 마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중요성이 커지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선 입주의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물류해도 되냐 얘기했을 때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는 입지 중요한데 어떤 데 보면은 가격이 비싸니까 싼 땅값을 찾아서 인허가 쉬워서 많이 내려가고, 그런 걸 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컨셉에 따라 틀린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렇게 아까 보면은 현황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공급량과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5년 후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피스를 짓고 상업시설을 짓듯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컨셉에 필요한 스펙을 갖고 있는 물류센터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될 거고, 거기서 가격 경쟁력이 벌어질 것이고 캡넷이 바뀔 것이고, 그 부분에 생각을 더 해야 될 것이고요. 무조건 싼 데 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차원에서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 물류에서 요새 추세는
대형화, 단층화. 이거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형화는 다 할 거고요. 대형화는 당연히 메가 허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핀포인트에서 핀포인트 허브. 하지만 이제 허브에서 메가 허브에서 그리고 미들 허브에서 핀포인트로 가면서 대형 물류 허브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동시 조반 그리고 일괄 어떤 분류 작업에서 동시 출하. 그래서 대형화가 필요한데 두 번째로 요새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될 주제. 어떻게 보면 관심도 요새 많으실 거. 전 주로 투자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로지스틱 관련 로봇 자동화 이거에 대한 건데 이건 어느 정도 추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건 쉽게 예측 못하지만 이 컨셉에서 절대 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단층화 필요합니다. 이거 단층화가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한 단층화는 어떤 거냐면은 1층이라는 개념보다는 되게 어떻게 보면 층이 없는 고도 높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화 그리고 특히 수직 그리드화라고 해가지고 물류가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데 로봇을 이용하고 기계를 이용하려고 하면 층 구분이 없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류센터 우리가 8m에서 10m 층고를 짓죠. 그렇게 해서 각 층마다 접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로지스틱 4.0이라고 해서 자동화, 로봇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층, 그러니까 고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층 구분이 없는 단 한 개의 고층화로 돼서 그리드 시스템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BTS 방식으로 해서 빌드 투 수트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김포에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이런 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반 대상으로 사용하는 거에는 아직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계속 바뀌고 또 이런 식의 갈 것이다 라는 참고적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데이터 센터는 사실 아직은 안 해봤고요. 해보고자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 계신 조상원 대표님한테도 좀 조언을 얻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금융 관점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상상력 한번 발휘해보자 해서 제가 그래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본 게 프로젝트 나틱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그 이제 애저라고 돼 있죠. 얘네들이 2018년에 스코틀랜드 오코니에 해저 한 337m 해저에 이 저기 보면 이제 약간 이게 해조류가 이게 덮여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게 IDC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서버고 서버가 움직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전기도 많이 들어가지만 소모가 되겠지만 이게 발열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낮춰줘야 됩니다. 항온 항습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해저에 위치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발열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일관된 에너지를 좀 유지할 수 있고 또 이쪽 얘기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들은 상당히 안정성이 중요하겠죠. 오퍼레이팅이 일관적으로 되고 효율성 일정으로 돼야 되는데 고장률이 지상의 8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주 획기적인 거고 이런다고 하면 메인터넌스 비용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새 사회적 화두가 ESG라고 나오죠. ESG 다 알고 있는 에너지, 소셜, 거버넌스 이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 그리고 소셜은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 그리고 거버넌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한 어떤 회사의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다 연관될 수 있는 게 해상에 있으면서 이쪽은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같이 건설하고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에너지 공급원으로 함으로써 어떤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어떤 과거의 화석 원료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로서 가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이게 그냥 전시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스마트한 생각이 아닐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특히 해안 쪽이나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캡을 통해서 이제 해저 캡을 통해서 이제 육지로 접어들 텐데 굉장히 보면은 가까운 해안 지역에 있으면서 절감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해외 쪽 미국이나 그런 데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지만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런 게 더 활성화될수록 도심 내에 소규모 또 데이터 센터도 많이 필요한데 이런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험 쌓아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사점 및 고려사항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물류센터랑 데이터 센터를 같이 배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시간적인 개념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물류센터를 2014년부터 해서 개발업을 해보면서 그때 어떤 시장의 두려움과 자금 모집의 어려운 점 그리고 데이터가 없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물론 상상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 똑같다.
그런 부분을 느꼈고 향후에 제 생각컨대는 뭐 물류센터만큼은 쉽게 성장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제약 조건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성장성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물류센터는 이제 한국은 인구 밀집 특성상 글로벌 탑국가 대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빨리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쿠팡이 미국에서 저희가 그 쿠팡이 미국에서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될 때 미국 애들이 이렇게 밸류에이션 높게 봐준 중에 하나는 쿠팡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건데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한 70% 정도를 당일 배송으로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쿠팡이 이게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구현이 된다고 하는 거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점망은 다 된 거고 모든 게 다 배송할 수 있고 서비스할 수 있는데 하다못해 요새 신문 보면은 쿠팡이 이제는 책, 도서 공급에 있어서도 기존 시장을 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네트워크 효과를 크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물류센터 증가는 계속 될 거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개인 가구의 감소에 따라서 좀 둔화는 예상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결론은 그러면은 물류센터 입지나 스펙이나 어떤 가치에 따라서 경쟁이 일어날 거고요. 일정 시점이 지날 거고 그게 이제 언제냐 할지 건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입지는 사실은 현재보다 공급이 더 늘어나고 향후에 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입지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 특히 배송 속도, 우리나라의 장점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센터 짓고 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 산업은 뭘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 아니면 요새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 카카오가 풀필먼트 사업 진출하듯이 그럼 풀필먼트에 맞게 지을 것인가? 어떤 컨셉에 맞게 지을 수 있는 그 생각을 갖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냥 짓는다?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지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럼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이거 쪽은 이제 그 타사의 어떤 리서치나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참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개발해서 투자 이출하고 진행해 보려고 하는 저희 발표자의 어떤 고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데이터 센터는 급속한 기술 발전돼서 그 수요와 스펙에 예측이 쉽지 않다. 아까 왜 제가 이제 방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나탁 프로젝트 그렇게 했냐면은 사실 예전에 보면 저런 게 가능하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벌써 쟤네들은 그 이상의 어떤 걸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데이터에 있어서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어떻게든 새로운 산업으로서 지형 변화 그런 건 예측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쉽지는 않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요 예측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의미가 또 없을 수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PUE나 스펙에 있어서 맞지 않는 곳이 많다. 예를 들면 또 물류는 거꾸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 물류를 뭐라고 했냐면 센터로 하지 않았죠. 창고라 불렀습니다. 그냥 판넬에다가 그냥 물건 집어넣는 거니까. 근데 지금 쿠팡이라든 수요자들이 물류센터 그런 데를 쓸 수 있나요?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짓는 겁니다. 저희 회사가 상당 부분 물류센터 개발하는 이유는 그냥 수익률도 수익률이겠지만 새로운 수요자들이 맞춰서 그거에 맞게 스펙 입지를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물리 별로 없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 센터 똑같을 거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거 데이터 사용량으로 미래 수요를 또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여기는 또 물리보다는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은 유튜브라든가 클라우드 우리 다 쓰고 있고 요새 메타버스도 많이 쓴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엄청난 트래픽과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건데 이거 하나가 이런 어떤 비스 하나가 생성될 때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거 어떻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냐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데이터 센터 수요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물류센터가 우리가 4년 5년 전에 5만 평, 7만 평짜리 물류센터를 준비했을 때 하이퍼스케일이 보통 3만 평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때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3만 평 이상 물류센터를 지었을 때 화주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 스펙을 했을 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나중에 이걸 팔 수가 있을 것인가? 하지만 지금 거의 다 실현이 됐듯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전문 물류 업체와의 컨설팅,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 센터도 형태, 스펙, 입지 등은 기술의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고 아직은 이 업에 대한 이해도가
뭐 저희 금융 입장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 오퍼레이터, 운영업자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그런 쪽 같이 협업을 통해서 성장을 해나가야 될 것일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분들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겠지만 또 금융은 금융 나름대로 분명히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규모에서 비즈니스 벌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갈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냥 다시 한번 보면 산업이라는 게 붙은 거죠. 산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부동산 중에서 산업이라는 거는 더 큰 자본과 그리고 오랜 시간에 투입 대비 리턴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산업 자본과 같이 결합됐을 때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좀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정도 발표를 마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을 해보신 분께서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저희가 하나하나 보면서 감동을 받을 만큼 좋은 자료였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장내에서 질문과 저희 온라인으로 나온 질문 이렇게 한 3개 정도 받을 예정인데요. 우선 저는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발표 중에 해주셨어요. 물류센터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답을 다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는 가름하도록 하고요. 혹시 장내에서 오늘 고성건 부대표님의 발표나 물류센터 데이터센터에서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쪽. 예. 예,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물류센터 쪽에 주로 공급 분야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결론 쪽에도 이제 수요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해주셨지만 결국에 이제 그 수급을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업계가 이 물류센터 공급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자료가 있다고 보지만은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해놓은 리포트가 제가 좀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런 예. 수요에 대한 예측이 없으면 지금 이제 근본적인 질문 물류해도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떤 근거 없이 좀 막연하게 이제 저희가 분석할 수밖에 없고 또 지역별이라든지 수도권 이런 것 좀 세부적으로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산운용사나 뭐 컨설팅사나 그냥 막연히 어쨌든 온라인이 늘어나니까 수요는 계속 늘 거다. 얼마큼 수요가 늘 거냐, 공급은 얼마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안 하면 결국에 언젠가는 또 이렇게 버블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가 생겨서 그 수요에 대한 그 자료나 이런 거 저희 업계가 좀 더 고민해야 되고 그런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제가 좀 여쭤봅니다. 아주 좀 의미 있고 정확한 질문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오피스, 리테일 쪽은 우리가 새로 짓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리서치를 통해서 공급 말고 수요에 대한 특히 흡수율에 대한 전망을 합니다. 흡수율이라는 게 공실이 발생하면은 얼마만큼 그 면적이 빨리 차는지 그게 일종의 또 수요에 대한 간접 지표도 되고 수요에 대한 조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무나 뭐 A급 또는 프라임급 오피스를 이전하겠다는 수요 조사 그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는 거의 오피스 시장, 리테일 시장은 저도 이 업을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20년에 따른 어떻게 많은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치가 있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많은 투자자들한테 질문을 받고 있지만 아직 그 물류 쪽에 있어서 공급도 공급이지만 수요에 대한 명확한 지역별 또는 어떤 규모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나온 거는 하다못해 그 오피스라는 거면 프라임, A급, B급 그래서 급과 스펙에 따라 나눠지는데 물류 물론 이제는 10,000평 넘으면은 대규모 30,000평 넘 하이퍼 스케일 되지만 거기에 따른 가치와 스펙이 얼마나 바꾼지 그러니까 명확한지에 대해서도 물류 전문가와 우리 금융 쪽에서 데피니션이 아직 안 나온 정도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준비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물류 전문가 업체들의 어떤 컨설팅과 같이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와 일부 회사는 아직은 광범위한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근데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 문제겠죠. 어떻게 보면 아직은 데이터가 넓지 않고 특히 전문가들 몇 명이 한 거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게 있다.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직은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오픈할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이제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러면은 산업이 성장하고 혁신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급에 대한 건 과도한데 이 수요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시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선택도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건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예컨대 상식적인 추론이라는 거죠. 비율이 꼭 다른 건 아니지만 쿠팡 그리고 우리가 요새 하는 마켓컬리가 있는데 최근 6년인가요? 쿠팡이 한 5년 6년간 연평균 그 매출액 성장률이 120% 정도 되고 마켓컬리가 한 2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 특히 신선식품이라든가 그런 냉동식품에 필요가 있으면 늘어나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특히 냉동 쪽으로나 그런 거는 새로운 수요잖아요. 그럼 그 기존의 물류센터들이 그거를 보관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했을 수 있을까요? 못했죠. 새로운 물류센터, 새로운 니즈가 있고 그럼 어느 정도는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물류에 있어서 센터에 있어서 수급의 필요성도 분명히 공급의 필요성도 있다는 거는 증명할 수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해도 추론할 수 있는 데는 될 수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방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도 많이 좀 준비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투자자들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이상은 어느 정도 이제는 나올 거고 될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의 문제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서 성장성 산업용 부동산이잖아요. 그 산업의 성장성을 먼저 그래도 우리가 매크로적으로 보고 향후를 보고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좀 참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수요 사이드에서 좋은 인사이트 주시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 수요 사이드에 대해서는 이따가 맨 마지막으로 발표하실 리코어 쪽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온라인으로 박상현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국내 LP 입장에서는 IDC 투자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확보와 안정적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센터가 필요한데 국내에도 이런 데이터 센터 자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되게 일단은 안정적인 임차인 사용자라고 해야겠죠. 엔드 유저라고 해야겠습니다. 엔드 유저와 그리고 어떻게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거는 뭐 전문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LG U+가 평전에 메가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런 것 자체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티어 등급 중에서도 아시아에서 거의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규모도 크고 거기에 위치해 있는 글로벌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성격이 될 걸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LP 기준으로 해서 저희 민간 자본 어떻게 보면 이런 금융 자본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획, 설계, 컨설팅 해가지고 그렇게 개발, 준공하고 오퍼레이팅 된 사례는 아직 없고 지금 한 2군데 정도에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이고 운용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단계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아직 이 단계에서는 이 시장은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 데이터 센터 쪽은 저희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퍼레이터라든가 여기 DPR콜의 이제 조 대표님처럼 이런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워나가는 자세로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기조 발제를 정말 저희한테 너무 도움이 되게 해주신 고성관 부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